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조연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도 야도 복권 갈등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놓고 당정 간의 이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일단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 내일 결정이 되는데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대 입장이 알려지면서 여당 안팎에서 대통령 권한 침해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요,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 고도로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당은 국민과 당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렴한 여론을 적절하게 전달도 해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뭐 여러 날 전부터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김경수 전 지사가 그동안에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에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러면서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사면이 논의될 때도 가석방 불원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을 공개를 해서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던 나로서는 받아들일 어려운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사면이 돼서 출소를 해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이걸 널리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 비공개로 전달했던 것이고요. 예.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내일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당초 이제 김 전 지사의 복당 이야기가 복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야당의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당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당정 관계가 더욱더 복잡한 셈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문 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전략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당정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 쉽게 사그라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사선 의원들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의 뜻을 전했는데 한 대표는 뭐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 추가 언급 없이 말을 좀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여당 내 어떠한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와 오찬을 한 그 6분의 사선 중진들, 그분들께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은 같이 하신 걸로 그렇게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생각을 바꾼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도도 사실은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관해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사실은 비공개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복권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를 하면서 본인의 워딩으로 그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는 안 해도 당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중 이미 다 나간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 외교에서도 국가 원수가 직접 얘기하는 것, 장관이 얘기하는 것, 또 대사나 그 밖에 뭐 공사가 얘기하는 것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직접적으로 본인의 워딩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역시나 당정 관계에 대한 고려 또한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장 변화는 없지만 선을 지키는 차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측근의 입을 통해서 새어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용산과 입장을 달리한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를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당정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대선 가도를 너무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불과 당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본인 색깔을 너무 빨리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내일 이제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일 이제 복권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키워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대 명속 각축전. 네, 두 번째 이슈 태그입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표 경선보다 관심을 끄는 게 바로 이 최고위원 경선인데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파리를 하는 뿌리 뽑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불만을 드러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봉주 후보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일명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밝힌 후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8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셨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것은 여당에서나 나올 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라든가 지금 정봉주 후보가 현재 1, 2위를 각축전을 벌이고 있긴 한데 이 부분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봉준 후보의 발언이 좀 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정면 돌파에 나선 걸로 지금 풀이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봉주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상황이 참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정봉주 후보를 그 지뢰 막말 파문 등을 이유로 해서 결국 공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도저히 추천해서는 안 되는 후보라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되는 최고위원 후보 자격은 부여합니까? 사실 그것부터 제도적으로 걸러졌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출마를 했는데 그러면 초반에 1등이 되니까 순위가 내려오는 과정도 사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에게 자신의 의중이 있는 것을 사실상 시사를 하고 그러면서 4위에서 1위로 쭉 올라와요.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가 이제 순위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못 견뎌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봉주 후보는 지난 8일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은 이재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8월 8일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이재명 8일에 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초현실적입니까? 즉 민주당에는 지도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원칙도 없고 그것을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 중심이 되어 있는 후보조차도 말이 며칠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민주당이 새로운 강령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대표적 정책, 기본사회를 강령에 명시했고요. 또 공천 결정에 불복한 후보는 10년간 입 후보를 제한하는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사회를 강령에 넣게 된 이유는 이미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 현상, 그리고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그러한 대안으로서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최근에는 국회 차원에서 기본사회 포럼도 이미 발족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과 사회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함께하는
범야권 세력이 함께하는 포럼이 이미 발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사회에 대해서 이번에 강령에 넣게 된 것은 사회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한 희망,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천 불복에 대한 것은 사실상 과거의 경선 불복에 대해서 징계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선거법 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새로운 강령 당헌 개정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요, 이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강령에 명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자,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 시사하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은 뭐 당장 폐지에 마땅한 금투세를 어쨌든 완화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또 종부세도 재검토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요. 기본소득 등을 골자가는 기본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데 무슨 재원으로 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일정하게는 감세도 동반하면서 뭔가 중도 확장을 하려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당 강령에 기본 사회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는 대단한 모순이 발생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천을 불복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를 제한한다. 이거는 26년 지방선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요. 당에서 공천을 하면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닥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꽤 당선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못하게끔 쐐기를 받기 위한 조항이 이번 당헌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자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되어 있죠. 그런데 당헌 80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등으로 뭐 기소가 되면 원래 직무정지가 돼야 되지만은 그게 정치 탄압에 의한 것으로 보이면은 예외로 직무를 계속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외가 있는데도 지금 직무정지 조항을 최근에 당헌 개정에서 없앴어요. 그리고 그 당권 대권 분리를 위해서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 조항도 최근에 당헌을 개정해서 지금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10년간 공천 불복하면은 그 출마를 못하는 그런 당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기초의원도 당의 결정에 반하는 사람은 이제 불복해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즉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가 앞으로 기초의원 단위까지 모두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야권 정당들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광복절 경축식 행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영석 관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김 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 오늘 오후 4시에 KBS 1TV에 출연해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좀 자세히 봤더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은 본인은 1919년 건국설하고 1948년 건국설 중에 칼로 무자르듯이 어느 쪽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딱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건국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을 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완성이 된 거다. 즉 과정으로서의 건국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비판은 이분이 1948년 건국설에 찬동하면서 마치 과거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일부 뉴라이트와 같은 역사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근데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은 지금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서의 건국이라고 하는 역사관이 과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영석 관장의 해명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고 좀 우리 사회적으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늘 이제 김영석 관장이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김영석 관장의 해명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광복회를 포함해서 25개 독립단체들이, 서양단체들이 이번에 광복회 기념 행사를 보이콧 선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 관장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난 보수단체 연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부터라는 취지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건국절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3.1운동과
각종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 관장의 그런 그 관장 추천 심사위원회도 굉장히 위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 관장과 뭐 논문을 같이 작성한 분들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김 관장을 추천하게 됐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광복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 부회장, 그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십니다. 김진 부회장의 경우에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이미 관련된 역사단체에서 뉴라이트로 불려지는 많은 분들이 임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광복회 부분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짧게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야당이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복절 경축식은 우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참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2008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이명박 정부가 건국절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하고 별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실제로 건국절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2008년 광복절 당일에 본인 건국절 같은 거 할 생각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이 지난주에 광복회장을 예방을 하고 건국절 추진할 생각이 없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그런 걸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빨리 오해를 좀 풀고 광복절 경축식에는 다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짧게 반론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정부 들어서 해왔던 그동안의 행보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논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사도광산 문제도 분명히 불거지고 있죠.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는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김 관장을 임명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송사법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로써 19건이 됐는데요. 야당은 거부권 남용이다. 그리고 특히 이번 방송사법 거부권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장악 독재 선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미 지난 국회에서 방송사법 3법에 대해서 통과시킨 바가 분명히 있죠. 이번에도 총선 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방송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사법은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사수를 증언을 하는 것이고요. 이사 추천도 외부 인원들이 참여하여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장의 경우에도 외부 추천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해서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적과 의도를 다분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 다시 돌아오게 재투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분들이 이 부분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야당의 반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가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건요. 적어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2016년에 당시에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지금 KBS 이사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KBS 이사를 여7, 야6으로 바꾸고 이사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KBS 사장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송법 개정안을 2016년에 발의를 해요. 야당일 때는 이런 걸 발의를 합니다. 2017년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소신이 없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부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대영 KBS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을 해요. 불법으로 해임했다는 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 방송사법을 가지고 마치 대단히 의로운 법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여당이 뭐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고 사실 민주당이 과거사부터 먼저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인선을 잠시 짚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김용현 지명자가 윤 대통령의 안보 라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일단 야당은 강도 높은 검증을 지금 예고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처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장관을 경질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용호 처장에게 다음 10월에 있는 장성 진급에 대한 그런 김용호 라인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으로 임명된 지 10개월인가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경질되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 야당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선의 중심은요, 일단 안보실장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도 장관급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존의 3명의 안보실장들은 모두 다 외교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정부 3년 차부터는 외교보다는 안보, 그러니까 군사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안보실장을 국방, 군사 라인에서 기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배경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방장관이 누가 될 거냐인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이라는 점을 자꾸 부각을 하시는데, 이분도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중장 출신이니까 삼성장군 출신이고, 그 합참에서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이런 요직을 다 거쳤던 분입니다. 지금 그 국방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정보 라인 굉장히 그 휴민트가 붕괴되다시피 해서 쇄신의 필요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정보사, 방첩사 등등의 상당히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의 의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을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